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오늘 가장 핫한 뉴스를 요즘 가장 핫한 명랑 패널들이 탈탈탈 털어줍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수요일에 게스트 군단을 소개해드리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김성애 싱커와이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늘 기다리고 있고요.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도 국회가 참 바빴어요. 네. 하루 종일 뉴스를 읽고 있어도 못 따라가겠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스포츠 경기 이상이죠. 그렇죠. 김성애 소장님은 국회에 계셨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속도전이 과거에 얼마나 있었나 아마 손꼽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속도전이 자주 있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 포털 뉴스 사이트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 속도전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는 아침에 뉴스를 한번 보면 끝이었거든요. 요즘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니까 네. 30분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지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저는 한국 프로스포츠계가 좀 걱정이 돼서 네. 좀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아침에 한 번만. 뉴스 아침 한 번만. 네. 아니 그리고 점심에 한 번 저녁에 정도도. 명랑시사 한 번 들으시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네, 또 제목만 바꾼 기사들도 너무 넘쳐나가지고 보고 나서 속았다 이런 그렇죠. 느낌 드는 기사들도 참 많죠. 어쨌든 국민의힘이 보내오른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오창석 평론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 열렸었는데 130여 건 법안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연말만 되면 꼭 그 내년도 예산안과 그리고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이 무더기로 연말에 통과가 되는데 그렇죠. 주요 쟁점 법안 몇 개 빼고는 사실 국민들의 실생활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쟁점들이 두세 개만 부각이 돼서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125건은 통과가 됐는데 도대체 뭐가 통과가 됐는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고요. 네. 속보가 쏟아져도 이 125건은 또 잘 안 알려집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처음엔 5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이 5개 중에 2개죠. 이 사참이라고 하는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5.18 역사 왜곡 처벌 법안에 대해서는 이제 무제한 토론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요. 나머지 3개 분야면 이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정확히는 이 대공수사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이른바 삐라 전단 관련 법안입니다. 뭐 이게 야당이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안 이 필리버스터 제도 이 도입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일단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돼요. 네, 제가 코치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몇 부분이 있는데 말씀 먼저 드리면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 법안 개정안은 이게 이제 사참위의 수사권 부여하는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 대안은 부여하지 않는 걸로 했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만 했고 영장 발부와 이런 문제는 청구도 검사가 해서 판사로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을 누그러뜨렸기 때문에 이거를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세월에 뭔가 감출 게 있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괜히 꺼냈다 중간에 잡은 거. 이것도 문제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광주 가서 무릎까지 꿇으시는데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 물론 이 내용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필리버스터까지 할 사안인가. 그리고 이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또 하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도요. ICAO라고 해서 국제 비행 항공 기구가 있는데 사실은 국토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항공 규정을 영어를 엉터리로 해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최강욱 의원에게 지적을 받고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원래부터 못 날리는 거였다. 그러니까 풍선이라고 하더라도 못 날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못 하거든요. 그럼 이런 내용을 좀 추리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하나 집중을 해서 이건 진짜 안 된다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면 좋은데 너무 많은 법을 걸어놓으니까 국민들이 보면서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지? 이런 식으로 좀 가게 되는 게 개인적으로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주의가 분산되는 느낌. 그렇죠. 뭔가 좀 집중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아닌 말고식으로 가는 것을 필리버스터 했으면 안 되죠. 네. 박연미 평론가 보기에는 필리버스터 카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첫 타자부터가 관심이긴 한데. 일단은 공수처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하는 걸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모습을 핵심 지지층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지금 네. 어찌됐든 필리버스터 카드가 이 공수처법 처리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 야당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법안 처리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느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던지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그 수용하려고 하는 아마 지지층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이게 필리버스터는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작품성이든 흥행성이든. 네. 그런데 일단 작품성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소장님이 해주셨고 내용적으로 흥행성에서 보자면 네. 조금 뒤에 저한테 주실 질문인데 좀 제가 가불해서 쓰면 네네. 4년 전에 그 2016년 2월 23일에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그 당시 다수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이 의장 직권 상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표결 저지를 위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정의당 등이 순차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이게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밤새 봤죠. 그렇죠. 네네. 이게 192시간 27분 동안 네. 38명의 의원들이 그 연단에 나서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한 이종걸 의원의 경우에는 네. 무려 12시간 31분. 기록을 세웠어요.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규정상. 좀 그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필리버스터에 나가려는 그 의원들이 다 기저귀까지 차고 나갔다. 그런 이런 경우 있죠. 후일담이 있었죠. 네네. 근데 그 정도였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이 뭐였냐면 이런 행위는 그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역시 정치는 돌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화살이 네, 어느 해보게 정도. 되었습니다. 네. 전 또 돌아온다고 느끼는 게 네네. 그 당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총선은 나가오고 공천 작업은 시작도 못하니까 그 마지막인 이종걸 원내대표를 보내면서 네. 너까지 하고 그만둬라. 선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헤드라인이 장식이 됐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슨 보좌관처럼 혼났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하고 네. 이제 끝냈었던 게 그 당시 이제 테러 방지법이었고 네. 지금과 다른 부분은 그 당시 이제 절대 나는 직권 상정 안 할 거야라고 얘기했었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네네. 직권 상정을 하면서 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장면들이 참 선한데요. 어쨌든 지금 공수가 바뀐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자주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총사퇴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장외투쟁까지 가능하다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현행 검찰로도 충분히 피해를 봐왔거든요. 역사상으로 보면 네. 지금 국회의원 중에 정치 자금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에도 징역을 살고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상인데 어차피 공수처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까지 제외하고 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강요들하고 판사 검사 네. 예전에 없는 사람은 판사 검사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판사 검사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겠다. 사실 이게 필요해지긴 했는데 국민들이 필요해진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인생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프리허그를 할 수도 없고 10명 이상 모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장외투쟁이 가능할까.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뭔가 임팩트 있게 나왔어야 되는데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장외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게다가 임시회가 끝나면 또 이제 당분간 국회가 안 열리거든요. 어차피 국회를 안 하는 중이라 글쎄 장외투쟁은 뭔가 임팩트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전략 전술의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 초선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네네. 마스크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지를 알아야 관심이 갈 텐데 네.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신지. 국회의원들은 이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현장에 있는지. 지난 총선 때 그래서 초선들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고 했던 맞습니다. 것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날 찍어줄 텐데 마스크로 다 가리고 한 표 달라고 하니 네네. 알았는데 누구신지. 그러니까 지금은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선 그런 말이 있어요. 겨울에 야당 출입하는 걸 싫어한다. 겨울에 야당 출입하는 거는 전생에
업이 많아서다. 겨울에 야당 출입할 때 여야가 대치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엄동설 안에. 그래서 지금은 이거 외에는 딱히 수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큰 전략 전술이 될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국정원장이 된 박지원 전 의원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사퇴, 단식, 장애투쟁, 삭발 이런 거 머리카락 다시 난다. 사퇴 절대 못한다. 밥 못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얼마나 자동차 동원해서 장외투쟁 많이 했었습니까? 그때 당시 당협위원장들이 엄청 돈 써가면서 피해를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해봤자 이제 아무런 효능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수처 얘기도 이제 계속 또 나올 텐데요. 이 이슈도 또 오늘 하루 종일 화제에 올랐습니다. 참 이 발언을 굳이 소개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귀태 발언을 했어요. 네, 박윤 평론가. 어떤 발언인가요? 귀태라는 말이 사실은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썼던 말이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이게 2013년에 민주당에서 이 발언이 나와서 사실은 홍익표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된 사건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배현진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그 MBC의 앵커로서 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하루 종일 캡처돼서 굉장히 회자가 됐는데요. 배현진 의원의 그 문제가 된 발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순간 온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그 배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압박까지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배 의원이 오늘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깊이 썩고 고른 부분일수록 약이 닿으면 불이 붙듯 화닥화닥 아프기 마련이다. 많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전에는 공수가 완전히 바뀐 입장에서 상대당의 당직자를 물러나게 했던 발언이잖아요. 왜 이 발언을 굳이 부메랑처럼 돌려 쓰는지 결국은 정치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과거 발언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의 적은 후에 배현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적배, 박적박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보통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한데 굉장히 센 발언을 하면서 언론의 어떤 조명을 받고 그래서 자기의 이름,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뭐 안 좋은 방법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태는 이 당시에 홍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그런 단어인데 굳이 썼던 이유는 또 뭘까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좀 원내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란 또 공통점이 있어서 또 재미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강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귀태라는 말이 나왔으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기는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던 시점은 그 탄핵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던 모든 국민들이 뭐 사실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광화문 거리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였던 결과로서 빚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지금 굳이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 이런 게 좀 매우 아쉽고 특히나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했던 발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는 요 발언에 이어서 페북에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는데 저는 이게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된 발언을 하신 분이 서병수 의원이 또 계시죠. 이분이 또 PK의 또 맹주이고 부산시장을 거치신 분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또 이제 이분이 영입을 한 대상자이고 그래서 멘토로 하는 분이 먼저 배현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는 또 TK의 대표 주자고. 해서 PK와 TK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에 대한 사과에 대해서 얼마나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고 그래서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지금 노린 것은 사실은 민주당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귀태 정권을 탄생시킨 김종인 당신이 물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들려서 굉장히 복잡한 당내 싸움을 하는데 굳이 다른 당까지 끌어들여서 본인의 저걸 더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아주 아쉬움이 듭니다. 전선을 확대하는 건 좀 어리석죠. 그렇죠. 그 안에서 투쟁을 하고자 하면
그 현명한 파이터라면 옥타곤에 올라오는 사람을 가능한 제거를 하고 한 놈만 팬다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네,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굳이 팩트로 따지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때 그 얘기 하긴 했어요. 그 두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내가 일조를 했으니 문재인 정권 탄생 배경에도 내가 있으니까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표현적인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에게 기대하는 건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면 논란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면 출생 배경을 따져야 되거든요. 출생 배경. 근데 이 출생 배경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면 더 이상한 거였단 말이죠. 상황이, 그리고 그 당시에 홍준표 의원과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당이 쪼개져서 나왔었던 배경 역시도 탄핵이었고 공교롭게 딱 4년 전 오늘입니다. 국회에서 탄핵 표결됐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본인한테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PK 의원이나 TK 의원은 이러나 저러나 사실 내가 다시 재선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발언했을 때 민심이 휘청휘청거렸을 때 본인한테 사실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네.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무소속으로 있고 복당을 원하지만 죄송합니다. 복당을 원하지만 제대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당내에서 예를 들어 뭐 배현진 지금 의원도 그렇고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서병수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비대위원장인데 이렇게까지 센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일단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워낙 말을 세게 하는 분인데다가 이 사과를 하겠다는 발언 나온 이후에 굴종의 길이다. 민주당 이종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지역 거점이 확실한 의원들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고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후보 지지도가 국민의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상황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피로감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보는데 어젠더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게 반영된 수치인데 이게 마치 반민주당 세력이 규합된 듯한 착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선거를 내년 재보선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당내 주류가 치고 올라올 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만 돼도 여론조사 결과 또 다시 나오겠죠. 또 요즘 맨날 나오고 있어요. 또 여러 종류의 여론조사가.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의힘 초선들에게 흐르고 있는 정서가 뭐냐면 나는 정치적으로 당이나 그 다선 의원들에게 빚진 게 없다. 난 내 힘으로 당선됐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선이든 중진이든 쫄리지 않습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파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4년 동안 잘 갈고 닦아서 내가 내 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우리 아빠도 밖에 있다.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력갱생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 주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로킥 시간이었는데요. 맞춰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김성애 소장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